EU 배터리법이 의회를 통과를 했고요. 원래 처음에는 2023년에 초안이 나왔다가 그 이후로 3년이 지나서 2023년 6월 14일 날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최종 확정이 되는데 이건 그냥 수순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법 시행 후 8년 뒤 2031년부터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시기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엄청 급한 일은 아니지만 기업 입장에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닙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지속 가능성 및 순환성 강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배터리 만들어다 팔기만 하지 말고 그 이후에 이걸 회수해서 재활용하고 어떻게 이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기업들, 그 국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해서 유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드, 세계적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사실 회계도 미국과 유럽 기준이 따로 있고 환경정책, 기업정책 등등의 많은 기준들은 유럽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세우려고 하는 이런 기준들은 향후에 세계적 기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유럽에서 거래되는 배터리 디자인, 생산, 폐기의 과정인데 첫 번째로는 탄소 발자국이고요. 두 번째는 재생원료 사용 제도이고 세 번째는 배터리 여권 제도입니다. 탄소 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일단 이 세 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는 원래 탄소 배출량의 쿼터제와 같은 개념이었죠. 근데 탄소 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원자재를 가져오는 과정, 전구체 생산하는 과정, 그 위에 코팅, 가공, 건조, 분리막 등등의 그 모든 단계에서 얼만큼의 탄소 배출이 생산되는지, 얼만큼 탄소가 배출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정량화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튬 니켈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 원료 사용 제도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배터리 생산 사용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입니다. 이건 뭐냐면 생산하고 이용하고 폐기하고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이 모든 단계를 다 기록을 하자는 거예요. 자, 일단 원료 재활용 의무부터 보면 코발트 16%, 납은 85%, 리튬과 니켈은 각각 6%의 원료 재활용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31년도까지는 코발트 16%, 납은 85%, 리튬과 니켈은 6%인데 이게 36년도가 되면 26%, 85%, 12%, 니켈 15%로 재활용 비율이 훨씬 더 상향이 많이 됩니다. 얘네까지는 무난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산업에 파급력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리튬이 중요하죠. 리튬은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최소 50%를 의무적으로 회수를 해야 됩니다. 다행인 건 이게 회수 단계일 뿐이지 그 이후에 재활용은 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50%까지는 회수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코발트, 구린, 납, 니켈은 각각 90%씩 2031년이 되면 리튬 80%로 증가하고요. 이거는 95%까지. 그리고 요거는 굳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 기업들은 꼭 해야 되는 기술력들이죠. 현재 3원계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리튬 조달 이거기 때문에 리튬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만이 3원계 배터리의 강점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겠죠. 탄소 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된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추상적이라 생각이 드는 게 생산 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쿼터를 제한을 하고 그 안에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틀을 누군가가 제공을 하고 우리가 좀 들어가는 느낌인데 이 디지털 배터리 여권 제도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걸 일본과 중국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 이쪽으로 좀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빠르지 않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결국엔 생산, 이용, 폐기, 재사용, 재활용 등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를 해야 되는데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저는 플랫폼이 이용이 된다면 네이버나 카카오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 제가 연초에 방문을 했었던 배터리 박람회 코엑스에서 열렸던 거 있죠. 거기서 한 업체를 만났었는데 그 업체가 하는 전문적인 기술은 배터리를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기 전에 그 회수 과정에서 배터리를 비파괴 공법으로 분해를 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기계를 가지고 있고 어댑터를 연결하면 이 배터리가 실제로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고 사용자가 원한다면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터리의 실제 수명과 내용 연수 그리고 과거에 어디서 재활용이 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추적 관리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제공하더라고요. 그 기업 담당자랑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당장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거를 그냥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말을 하는 거는 일단 초기에는 점유율이 먼저기 때문에 일단 무료로 제공을 하고, 뭐 사용자들이 많이 여기 침투를 했을 때 그때 뭐 서서히 멤버십 쪽으로 달달이 회비를 받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런 기업들이 이런 디지털화 하는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디지털화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배터리 여권 제도든 아니면 생애주기 정보를 추적 관리해주는 이력 추적 시스템을 하는 기업들이 돈을 엄청 쓸어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틀에서의 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지 이게 엄청 뭐 주요한 기술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래서 뭐든지 결론이 중요하죠. 그럼 유럽 배터리법이 통과를 했는데 내가 투자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일단 이게 영향을 주는 그 범위가 우리나라의 3사, SDI, 엔솔, SK온 얘네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셀 업체부터 시작이 되는데 걔네한테 가는 영향력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일단 시기상으로 좀 여유가 있고 2027년, 31년, 35년 이렇게 텀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번 법안 자체가 IRA처럼 좀 약간 배제적인 뭔가를 타겟팅해서 너네 나가, 안 하면 나가랴 이런 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드는 그런 제도라서, IRA 야 너네 이렇게 해, 안 하면 너네 보조금 안 준다 식이었다면 요번 거는 야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좀 해보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IRA에 비하면 더 긴장감이 별로 없고 실제로 뭐 뉴스 덜 나오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63.5%예요, 유럽 내에서. 근데 이 법안 자체가 유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적 기준이 되어가지고 세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배터리 전 생애 주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필요성들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알아야 되고요.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등등의 원자재를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이런 기술력들을 훨씬 더 많이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거는 충분히 경각심을 가질만 합니다. 저는 실제로 요번 63.5% 달성하고 중국이 그동안 좀 많이 치고 올라왔는데 이 영향이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좀 빨려갔다는 느낌보다는 일본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일본 도요타가 만드는 전기자동차를 보잖아요. 너무 구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원계 배터리에 집중을 하고 있고 얘네는 인산철 쪽 하고 있는데 아직까진 그게 크게 위협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들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따라오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다만 제가 늘 걱정하는 건 이제 반도체 시장을 투자하다 보면서도 알게 되는 거지만 얘네가 산업 스파이를 거의 뭐 인위적으로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력 훔쳐가고 막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이미 기술 격차는 좀 많이 벌어져 있긴 한데 그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게 얘네가 전문이거든요. 기술 훔쳐오고 다른 회사에 위장 취업시켜가지고 기술 빼오고 이런 거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반도체에서 했는데 배터리에서 안 할 뭐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걸 늘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아예 뭐 중국 애들이랑 같이 아무런 일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튼 뭐 전체적인 영향력은 좀 제한적인데 여기서 좀 투자 포인트를 하나 좀 체크하고 갈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협되지도 않는 것도 맞고 유럽 내 점유율도 압도적이고 생산법인을 엔소는 폴란드에서 가져가고 있고 SDI랑 SK는 헝가리에 법인이 있고 IRA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공을 하는 거고 기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오히려 기회다. 지금 제가 체감하기로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경각심도 안 가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걸 미리미리 준비하는 기업들이 25년도 이후에 27년, 30년 넘어가서 향후 10년 동안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챙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닌데 31년부터는 유럽 기준에 맞추지 않는다면 아예 생산 판매가 불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셀 업체들, 셀 3사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냐. LG엔솔 같은 경우는 화유 코발트라는 회사랑 폐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이게 중국 회사예요. 근데 뭐 중국이라 하더라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죠. 라이사이클이라는 회사에다 지분 투자를 했고 2.6%, 10년간 2만 톤의 니켈을 공급받기로 했고요. 삼성 SDI와는 이미 니켈 리튬 회수 체계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게 좀 놀라운 거죠. 좀 늘 느끼는 건데 이 셀 3사를 봤을 때 저는 이 둘의 경쟁 구도고 SKO는 좀 약간 그 사이드라고 보거든요. 근데 LG엔솔은 좀 진짜 완전 열정적으로 한다는 느낌인데 삼성 SDI는 약간 설렁설렁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뭐 이렇게 대단한 근거를 말하기 좀 그렇고 그냥 삼성 SDI가 뭔가 그렇게 엄청 벌써부터 힘을 빼지 않는 느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롱런하기 위해서 그냥 천천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엔솔은 이제 두 기업의 지분 투자하고 합작법인 설립해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삼성 SDI는 이미 니켈 회수 능력은 있다. 다만 이게 니켈 리튬 회수 체계를 구축을 해놓은 거지 그 외에 모든 원자재에 대한 회수 능력을 아직 다 갖췄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회수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거는 여기서 기술 개발만 좀 더 한다면 충분하다는 거죠. SK온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이랑 같이 뭐 이래저래 뭐 자체 개발 노력하고 있는데 성일하이텍 가장 유명하죠. 성일하이텍과 합작법이 2025년부터 상업 공장이 가동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든 내용의 끝이고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IRA 때도 이 리사이클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했었고 저도 그때 당시에 리사이클 관련돼서 강조를 해서 저는 국장도 투자를 했지만 미장에서 리사이클 관련된 걸 투자를 했어요. 리사이클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키포인트를 리사이클 중요하네 그럼 리사이클 전문 기업을 찾아야겠다라고 프레임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정석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중요성이 나왔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 나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배터리 생태계에서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지금 일본 오염수 방출되네 그러면 뭐 물 관련된 거, 뭐 식량 관련된 거 뭐 올라가고 정제수 관련된 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게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게 투자인데 특히나 국내 시장에서 테마주가 그런데 이 리사이클 테마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사이클을 별도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보다는 회사 내부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순환까지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들을 집중해야 된다. 리사이클 기술력이 매우 중요하긴 한데 이게 별도로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기보다는 회사 자체가 리사이클 때문에 외부 의존도를 높이지 않아도 되는 지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좋을 것 같다. 그게 지금 셀 3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고요. 그 다음에 엔솔인 거고 그 다음에 SK온인데 제가 볼 땐 삼성 SDI가 이 리사이클 쪽에서는 그래도 주목할 만한 기업인 것 같고요. 양극재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저는 에코 그러니까 에코가 에코 프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코 프로 BM 이 3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플러스로 포스코 정도 볼 수 있는데 포스코가 좀 놀라운 거는 아무래도 얘네가 이 철강 쪽에서 짬밥이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를 조달해오고 가공하고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는 진짜 금방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쟤는 얘네 둘 이 정도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외에도 대단한 기술력들이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각각의 기술력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데요. 앞으로는 계속 글로벌 스탠더드가 계속 이래저래 막 나오다 보면요. 각각의 독자적인 기술력도 좋은데 그걸 주축으로 삼아가지고 수직 계열화를 안 해놓는다면 A 정책 나오면 A 정책이 휘둘리고 B 정책 나오면 B 정책이 휘둘리고 좀 갈대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직 계열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거나 그런 체계를 구축하려는 회사들 본인 내부적으로 뭐 자회사나 이런 걸로 안 된다면 뭐 SK온천은 합작법인 설립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지분 투자를 한다던가 이러한 노력들이 보이는 기업들에서 더 많은 매수 포인트를, 그 매력 포인트를 또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론이 막 이렇게 엄청 안 다루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자극적인 내용들보다 이런 게 정말 큰 투자 퍼포먼스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유럽 배터리법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공유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